So what do you think is about fascination about music? Is there still fascination in music? Oh yeah, there's always fascination in music, and there's fascination in making music on computers. I don't think we made the record on computers too, but we just happen to like what we like the same way rock bands like guitars, and that never really gets old for them. Still got to record it somehow, and computers make it pretty easy to do. So you can be fascinated about anything. That's totally up to the individual. 원오트릭스 포인트 네버라고 불리는 다니엘 로파티는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전자음악 아티스트입니다. 과거의 기억을 조각내 미래의 소리를 만드는 사람, 단순한 음악가를 넘어 현대 예술의 최전선에 서 있는 아티스트, 베이퍼웨이브의 시초, 칸 영화제가 사랑한 영화음악가, 그리고 팝스타 위켄드가 선택한 프로듀서. 수많은 수식어가 그를 따르지만 이 화려함 뒤에는 마치 과대망상에 가까운 소리에 대한 광적인 집착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다니아 쉐입스 시절부터 지금의 원오트릭스 포인트 네버에 이르기까지 그의 태도는 늘 한결같았습니다. 반면에 그의 음악은 지난 20년간 단 한순간도 정체되지 않고 매번 새로운 생물처럼 진화해 왔죠. 그 집요한 실험의 결과는 21세기 현재 가장 독창적인 사운드스케이프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의 아티스트는 소리로 시간을 조각하는 연금술사 원오트릭스 포인트 네버입니다. 다니엘 로파티는 1982년 소련 이민자 출신의 미국인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보스턴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부모님 두 분 모두 음악을 하시던 분들이었죠. Yeah, she studied classical piano since she was young, and he just taught himself accordion basically and transferred that over to piano and was in a bunch of kind of like rock bands in the 60s. 로파틴의 어머니는 어린 아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려고 하셨지만 그는 여느 또래 아이들처럼 비디오 게임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청소년이 될 무렵부터 그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마하비시누 오케스트라나 리턴 투 포레버 같은 퓨전 재즈 밴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I didn't know like much of anything, but then I would hear these records, and then the Juno 60 that my father had was in the basement, so I'd go down there and I would like do my extremely crude imitations of like Jan Hammer or Bender Layden solo or whatever, and I was just piecing together like it's the beginning of me piecing together that kind of vibe. 이때부터 그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롤랜드 주노 60에 대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는 지금까지도 음악을 만들 때 항상 주노 60를 고집하고 있죠. 로파티는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선택지가 하나뿐이었기에 오히려 그 하나에 깊게 몰입할 수 있었다고.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고향 보스턴에서 졸업한 후 로파티는 이후 뉴욕으로 이주하여 프렛 인스티튜트 대학원에서 기록학을 공부했습니다. 기록학을 공부한 경험은 그의 음악과 예술적인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커리어 초창기 로파티는 원오트릭스 포인트 네버라는 이름뿐만이 아닌 다른 예명으로도 여러 작품들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2006년 다니아 쉐입스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그의 커리어 첫 작품 사운드 시스템 페스토랄이 있습니다. 이 앨범은 노이즈와 글리치 사운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앨범 전체를 거의 소음으로 뒤덮어버리는 그의 과감한 시도가 돋보이죠. (2008년) 다니아 쉐입스로 발표한 두 번째 앨범 홀로그레드는 전작보다 좀 더 차가운 질감과 디스토피아적인 분위기가 특징입니다. 또한 그는 인피니티 윈도우와 애스트로넛이라는 그룹 활동 또한 병행했습니다. 인피니티 윈도우는 다니엘 로파틴과 Sunburned Hand of the Man이라는 밴드에서도 활동했던 타일러 리차드슨으로 이루어진 일렉트로닉 드론 듀오입니다. 그들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의 짧은 활동 기간 동안 두 장의 정규 앨범을 발표했죠. 1집 트랜스팻은 어둡고 음산한 기운을 내뿜는 최면적인 앨범이라면
이 집 Artificial Midnight은 좀 더 밝고 차분한 느낌을 보여줍니다. 로파틴이 활동했던 또 다른 그룹 애스트로넛 역시 드론이 중심이 되는 프로젝트이지만 좀 더 로파이한 질감이 특징적입니다. 특히 그들의 2008년작 센스 노이즈 수트케이스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백고동처럼 둔탁하고 두꺼운 드론 사운드가 무려 원트랙으로 30분간 휘몰아치는데 눈을 감고 듣다 보면 마주치지 말아야 할 존재나 광경을 목도한 것 같은 쿵쾅거림을 느낄 수 있죠. 마치 에반게리온의 제3 신도 표시를 떠올리게 하는 앨범 커버 역시 킬링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언더그라운드 씬에서 인지도를 쌓아가던 로파틴이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린 작품은 2009년 발매한 리프츠입니다. 리프츠는 원오트릭스 포인트 네버의 초기 3부작 전곡과 그간 발매했던 EP와 카세트에서 선별한 곡들을 모아놓은 컴필레이션 앨범입니다. 이 초기 앨범들에서 OPN은 매우 전위적이면서 사이키델릭한 반복적인 신디사이즈 아르페지오를 선보였죠. 그는 이 시리즈들을 작업하면서 SF 영화 사운드 트랙과 80년대 스톡 뮤직, 그리고 뉴에이지 음악의 영향을 언급했습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뉴에이지 음악이라고 하면 이루마나 류이치 사카모토 같은 피아노 음악을 떠올리곤 하는데 원래 뉴에이지 음악은 뉴에이지 운동에서 영향을 받은 장르이죠. 뉴에이지 사상에서는 명상이나 요가가 중요한 요소인데 뉴에이지 음악은 이와 같은 활동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우 영적이면서 명상적인 특징이 두드러집니다. 리프츠는 더 와이어에서 2009년 최고의 앨범 2위로 선정되었고 초판 2000장이 매진되는 등 큰 주목을 받았죠. 웹상에서도 널리 퍼져나가며 단순 판매량으로는 표현되지 않을 만큼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리프츠 발매와 같은 해인 2009년 로파틴은 시청각 DVD 앨범 메모리 베이그를 출시했습니다. 메모리 베이그는 그가 이전에 발매한 음악들과 그의 유튜브 채널 선셋 코프에 업로드했던 영상들을 포함하고 있었죠. 그는 80년대 광고와 애니메이션, 그리고 뮤직비디오 등의 소스를 자르거나 이어붙인 뒤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추며 마치 환각을 보는 듯한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는 미국의 힙합 DJ이자 프로듀서 DJ 스크루의 찹앤스크루 기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죠. 그리고 다음 해인 2010년 로파틴은 척 펄슨스 에코 잼스 볼륨 1을 발표합니다. 에코 잼스는 이전의 메모리 베이그에서도 선보였던 그의 독창적인 샘플링 방식을 일컫는 말입니다. 샘플을 잘게 자르고 붙이며 딜레이와 리버브,
그리고 피치 시프팅 같은 효과를 층층이 쌓아 올리는 기법이죠. So I do these things called echo jams, and essentially echo jams is like a really simple kind of practice that anybody can do if you have like really basic recording capabilities of grabbing a phrase from a track, slowing it down and putting a bit of echo on it. 그는 이 앨범에서 토토의 아프리카, 마빈 게이의 My Love Is Waiting, 자넷 잭슨의 론리, 피터 가브리엘과 케이트 부시의 Don't Give Up과 같은 8, 90년대의 팝 음악들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Hurry boy, it's waiting there for you. 이 작업물들은 과거에 대한 평범한 그리움이 아니라 왜곡된 노스텔지어를 자극합니다. 먼 미래에서 뒤를 돌아보며 망가진 기록물을 복원해 듣는 듯한 느낌이죠. 메모리 베이그의 영상과 음악이 만나는 순간 특유의 몽롱하면서도 기괴한 분위기는 시청자를 완전히 압도합니다. 이러한 로파틴의 시도들은 인터넷상에서 컬트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하며 이후 등장할 베이퍼 웨이브 장르의 시초로 자리 잡습니다. 이전 작품들로 점점 주목을 받으며 인지도가 높아진 로파틴은 새 레이블 메고에서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네 번째 정규 앨범 리터널을 발매합니다. 그는 이전 작품들에서 보여줬던 신디사이저 기반의 스타일을 더욱 발전시켜 좀 더 세련되고 날카롭게 가공된 사운드를 보여주었죠. 저는 월드뮤직 앨범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실제로 접촉하지 않은 상태를 통해 굴절된 극도로 사실적인 음악을 만들고 싶었죠. 리터널은 그의 첫 번째 명반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호평을 받으며 여러 매체에서 2010년 최고의 앨범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듬해 2011년 발매된 그의 다섯 번째 앨범 레플리카는 One Hot Licks Point Never라는 이름으로 발표했던 이전의 신디사이저 기반 작품들과는 대조적으로 로파틴이 직접 수집한 8, 90년대의 텔레비전 광고 샘플들을 중심으로 제작되었습니다. Time for Wrigley Spearmint gum. Wrigley Spearmint? What? 레플리카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전작인 척 퍼슨스 에코잼스 볼륨 1의 실험을 한 단계 발전시킨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오디오 소스를 해체하고 재구성해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이른바 플런더 포닉스 기법의 진수를 보여주었죠. 그는 전작 리터널처럼 밀도 높고 시간에 따라 점점 확장되는 구성보다는 짧은 여러 노래가 모여 하나의 연작을 이루는 듯한 느낌을 주길 원했습니다. 저는 곡들이 마치 뉴욕이나 투어 중 택시에서 클럽 음악이나 라디오로 흘러나오는 팝송을 듣는 것처럼 간결하고 잘 어울리면서도 여유로운 느낌을 주길 바랬어요.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처음 음악을 접하는 듯한 느낌을 원했죠. 앨범 타이틀인 레플리카에는 로파틴의 날카로운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유한한 삶을 사는 인간은 지식과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복제를 시도하지만 그 과정에서 원본은 필연적으로 변형되고 맙니다. 로파틴은 바로 이 지점, 즉 복제에는 언제나 본질적인 실패가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먼 미래를 상상했죠. 모든 방송 매체가 파편화되어 사라지고 인류가 과거의 오락이나 광고가 지녔던 본래의 기능조차 망각한 세상입니다. 그곳에서 로파틴은 흩어진 오디오 조각들을 발굴해 복제품을 재구성하는 고고학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가 건져낸 파편들로 만들어낸 결과물은 결국 복제품이 아닌 그 자체로 독립적인 예술이었습니다. 성공적인 프로젝트들이 이어지며 로파틴의 행보는 거침없는 상승세를 탔습니다. 2012년에는 현대 실험음악과 앰비언트 씬의 대들보라 할 수 있는 팀에커와의 협업작 인스트루멘털 투어리스트로 평단의 큰 호평을 받았고, 이어 2013년에는 브라이언 레이첼과 함께 엠마 왓슨 주연의 영화 더 블링링의 사운드 트랙을 담당하며 영화음악계로도 성공적인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2010년 로파틴은 전설적인 레이블 워프 레코즈와 계약하게 되죠. 그리고 발표한 6번째 정규 앨범 R+7에서 그는 다시 한번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앨범에서는 하드웨어 신디사이저 연주보단 미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을 통한 정교한 설계에 집중했습니다. 전작에서 선보인 샘플링 기법들도 더해졌죠. 또한 과거에 보여주었던 로파이한 노이즈 섞인 사운드는 사라지고 차가운 대리석처럼 매끈하게 가공된 고해상도 사운드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이는 로파틴이 구축한 음악 세계의 또 다른 진화였죠. 이번 앨범에서는 여러 현대 예술가들과 협력하여 트랙의 비주얼 프로젝트 또한 선보였습니다. 그는 음악 이외의 수단에도 점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R+7 또한 호평을 받으며 전설적인 워프 레코즈 선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로파틴은 이젠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아티스트가 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나인인치 네일스와 사운드 가든의 합동 투어의 오프닝 밴드로 예정되어 있던 데스 그립스가 갑자기 해체를 선언해버리면서 원오트릭스 포인트 네버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죠. 그리고 이 경험은 그의 7번째 정규 앨범 가든 오브 딜리트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Black hole sun, won't you come? 이 투어를 통해 그는 10대 시절 들었던 그런지 록을 다시 접하게 되었고 청소년기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죠. 이 앨범은 일종의 회고록이에요. 제가 사춘기 시절의 기억들을 활용했는데 그때 깨달은 건 그 시기의 기억 대부분이 꽤나 트라우마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격적인 사운드가 자연스럽게 나온 거죠. 로파틴은 가든 오브 딜리트를 통해 사춘기 시절의 트라우마와 끔찍한 기억, 그리고 내면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어떻게 창조적인 결과물로 승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 앨범이 역겹거나 고통스러운 기억으로부터 도망치지 말라는 자기 자신을 향한 치열한 메시지라고 설명했죠. 앨범은 전작들과는 또 다른 급진적인 음악적 변화를 선보였습니다. 익스트림 메탈에서 주로 사용되는 블래스트 비트와 기타 솔로 같은 락에서 사용되는 문법들, 그리고 처음으로 가사와 보컬이 포함되었죠. 또한 앨범 발매에 앞서 대체 현실 게임을 통해 프로모션 캠페인을 진행했는데, 이 프로젝트는 아마추어 음악 블로거인 사춘기 외계인 에즈라와 1990년대의 가상의 하이퍼 그런지 밴드 카오스 엣지라는 가상의 인물들, 그리고 로파틴 본인의 허구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주체할 수 없는 그의 창작력은 마치 쓰나미처럼 거세게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높아진 위상으로 인한 작업 문의 또한 빗발쳤죠.
2016년에는 허드슨 모크와 함께 아노니의 앨범 호프레스니스의 프로듀싱을 맡았고 It's only 4 degrees, it's only 4 degrees. If I feel 2017년에는 영화 굿타임의 사운드 트랙을 맡으며 칸 영화제에서 사운드 트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The damned always act from love. 또한 같은 해 FKA 트위그스와의 콜라보레이션도 진행했죠. Put your trust in me. Put your trust in me. Put your trust in me. 이후 발매되는 원오트릭스 포인트 네버의 앨범들은 좀 더 팝 지향적으로 변모하며 보컬 사용이 두드러집니다. 2018년 발매된 에이지 오버에서는 챔버팝과 포크, 컨트리 등을 결합한 사운드와 그가 직접 부른 노래가 포함되어 있었고 (2020년) 발매된 매직 원오트릭스 포인트 네버에서는 더 위켄드, 아르카, 캐롤라인 플라책 등의 보컬이 실렸습니다. 매직 원오트릭스 포인트 네버는 그의 이름이 유래된 라디오 방송국인 매직 106.7에서 영감을 받아 사이키델릭 라디오라는 컨셉을 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FM 라디오를 듣는 경험을 재현하고자 했던 이 앨범은 라디오 주파수를 돌리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바로크팝, 신스팝, 익스페리멘털 등 다양한 장르들을 포함하고 있죠. If you're looking for your right radio station, that sucker is gone. No. It's somehow the music we all grew up listening to doesn't relate to our adult. 저는 매우 개인적이면서도 제가 관심 있는 FM 라디오의 음색을 담은 응집력 있고 강렬한 50분짜리 앨범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더 위켄드와 원오트릭스 포인트 네버는 서로의 음악적 파트너로도 유명한데요. 두 사람의 인연은 2017년 테스파에가 로파틴이 음악 감독을 맡은 영화 굿타임을 관람하며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원오트릭스 포인트 네버의 음악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이를 계기로 로파틴과 빠르게 친분을 맺었죠. 테스파에는 솔직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믿음직한 사람이라는 게 분명했어요. 저는 그의 관점이 정말 좋아요. 왜냐면 그의 본 모습은 음악적 세계관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후 둘은 2019년 개봉한 영화 언컷 잼스 작업에 함께했고 서로의 앨범에 조금씩 참여하며 음악적 파트너십을 맺어나갔죠. 게다가 2021년 위켄드의 슈퍼볼 하프타임 공연에서는 로파틴이 밴드의 음악 감독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로파틴은 맥스 마틴과 함께 위켄드의 5번째 정규 앨범 던 FM의 총괄 프로듀서로 이름을 올립니다. 그는 전체 16곡 중 13곡에 참여하며 앨범 전반에 깊게 관여했죠. 이 앨범은 OPN의 전작인 매직 원오트릭스 포인트 네버에서 선보였던 사이키델릭 라디오 컨셉을 차용하며 두 아티스트의 음악적 연결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동행은 2025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켄드라는 예명으로 발표하는 마지막 앨범 허리 업 투마로에서 13곡을 함께 작업했고 위켄드가 직접 제작하고 주연을 맡은 영화에서도 음악 감독을 맡는 등 지속적인 협업을 이어가며 이들은 현재까지도 끈끈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hut the fuck up! Shut the fuck up! Shut up! What are you doing? What the fuck are you doing?
어느덧 40대가 된 로파틴이 2023년에 발매한 어게인은 만약 과거에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이라는 가정하에 전개되는 앨범입니다. 이는 로파틴이 현재의 자신과 과거의 자신의 협업이라는 형식으로 구현되죠. 앨범에서는 그가 20대 초반에 많은 영향을 받았던 포스트록과 프로그레시브 록의 향기가 짙게 묻어나옵니다. 밴드 슈슈나 소닉 유스의 멤버였던 리 로날도와 짐 오루크 등의 참여가 이를 뒷받침하죠. 또한 일본의 클래식 앙상블인 노마드 앙상블의 오케스트라 연주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로파틴은 이번 앨범에서 오픈아이 주크박스나 어도비 인핸스드 스피치 등의 AI 도구를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데모나 소리 일부를 AI에 입력하여 예측 불가능한 결과물을 얻어내는 방식을 택했죠. 앨범에서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음악 중 AI가 만들어낸 부분은 5%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노래의 시작 부분이나 데모의 일부를 바탕으로 결과물을 만들어 봤을 때 대부분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것들만 나왔거든요. 그런데 전 그 결과물에 묘한 흥미를 느꼈어요. 웃음이 나기도 하고 너무 무서워서 소름이 돋기도 했죠. 어게인이 자신의 음악적 자아에 대한 자전적 회고였다면 2025년 발표한 트랭킬라이저는 시선을 다시 외부로 돌려 집단적 기억과 시스템을 겨냥합니다. 특히 사프디 형제의 영화 말티 슈프림 사운드 트랙 작업과 병행된 이 앨범은 영화적 서사성과 실험적 사운드 디자인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융합된 양상을 보이죠.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가 범람하는 2025년의 시점에서 로파틴은 인간이 크레이팅한 잊혀진 데이터에 숨을 불어넣음으로써 기술 결정론적 미래에 대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합니다. 트랭킬라이저의 사운드는 그가 인터넷 아카이브라는 사이트에서 우연히 발견한 거대한 샘플 라이브러리에 기반합니다. 당시에는 기업 프레젠테이션, 저예산 비디오 게임, 지역 방송의 배경음악 등 철저히 기능적인 목적을 위해 생산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며 사용처를 잃고 디지털 폐기물이 된 소리들이었죠. 로파틴의 작업 과정에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은 이 아카이브의 소실이었습니다. 그가 즐겨찾기에 저장해두었던 방대한 분량의 샘플팩이 어느 날 갑자기 삭제되었고 로파틴은 이 상실감을 통해 해당 데이터의 가치를 재인식하게 되었죠. 이후 기적적으로 데이터가 다시 복원되었을 때 그는 이 죽었다 살아난 소리들을 앨범의 핵심 재료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로파틴은 방대한 아카이브를 탐색하기 위해 머신러닝 기반의 분석 툴 소노님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그는 이 도구를 통해 수천 개의 샘플을 음량적 특성으로 분류하며 전통적인 작곡보다는 발견과 큐레이션이라는 방식을 택했는데요. 알고리즘이 제안하는 우연한 소리들의 조합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오직 파형의 시각적 형태만으로 샘플을 고르는 실험을 감행했습니다. 결국 이 앨범의 독특한 글리치와 비선형적인 구조는 인간의 의도와 알고리즘의 제안이 충돌하고 타협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앨범의 제목인 트랭킬라이저, 즉 진정제는 청자에게 즉각적인 모순을 던집니다. 일반적인 진정제는 안정을 주지만 이 앨범은 끊임없는 노이즈와 변형으로 우리의 신경을 자극하죠. 한 비평가는 이를 두고 화를 돋구도록 설계된 스파 음악이라는 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는 로파틴이 진단한 현대사회의 병리적 현상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이라는 디지털 진정제를 매일 섭취하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만성적인 불안과 결핍일 뿐이죠. 앨범은 가짜 진정을 통해 우리가 겪는 디지털 마취 상태가 사실은 극도의 신경 과부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트랭킬라이저는 평단과 리스너들로부터 OPN의 폼이 완전히 돌아왔다는 평가를 들으며 극찬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아티스트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숙련도는 올라갈지언정 날카로움은 무뎌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다니엘 로파틴의 경우 꾸준하게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면서도 지금까지도 날선 번뜩임을 유지하고 있죠. 이미 누구나 인정할 법한 화려한 커리어들을 쌓은 그는 이젠 거장이라는 칭호를 얻으며 안전한 길에 안착할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넘치는 듯 보입니다. I realize that's not for everybody, but for me, there was like an urgency to making music because I was like, and I want to push this weird like corollary idea forward, like or whatever, and like, you know, maybe I'm like oversharing, but I tend to do that, and like I'm verbose about this stuff in general, but like, I think that the best suggestion I can give to people that don't want to do music, electronic music, is like, just find your reason to do it. Like, and whatever that reason is, just fucking own it. Like, really love it and believe in it. Because your point of view matters. Like, and I think that's something that music gave me too, because it's a way to engage with the world on your and be creative in your own terms. So it's good to like just kind of exercise that part of your brain.